시오.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어떤 쇼들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행복함과 즐거움을 주기도 한다. 물론 모든 쇼들이 이런 감정을 주는 것은 아니다. 지금 볼 쇼는 매우 어이없고 불쾌하기 때문이다. 당신 하지 말고 조용히 하자. 혼내라고 저기 다 나가라고. 그들이 말한 이 시오는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을까? 그리고 이 여자들은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왜 무릎을 꿇어야만 하는가? 그건 단지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단지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당연한 이유만으로, 이 중심에는 차별과 편견이라는 게 자리하고 있었다. (1975년 12월 9일) 국제연합에 모인 세계는 1948년에 선언된 세계 인권선언 중 이 조항을 주목하게 됩니다. 회원국들은 서둘러 이에 합당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죠. 바로 장애인에 대한 권리선언문을 말입니다. 이렇게 13가지 조항을 다루며 탄생한 것이 바로 장애인 권리선언이죠. 장애인 권리선언은 세계 인권선언에서 말하는 인권의 자유, 평화, 존엄성, 가치, 사회정의 등을 재확인하며 심신장애인의 정상적 생활과 활동 속에서 이상을 촉진할 수 있게 천명한 선언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선언을 통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지정하는 등의 관련 계획과 규칙을 제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죠. 1981년은 우리나라 장애인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의미 있는 해가 됩니다. 국가의 경제력 상승과 함께 성숙해진 국민 인식은 장애인에 대한 관념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니까요. 마침내 우리나라에도 장애인을 위한 법령이 제정되기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법령인 심신장애자복지법은 기존 생활보호법 등 제한적으로 제시되던 규정에서 벗어나 장애인만을 위한 체계적 법 규정을 명시하려 했습니다. 이런 법령을 통해 국내 장애인들의 삶에 큰 힘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죠. 사실 심신장애자복지법은 강제성을 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법령이라기보다 유보 또는 권고에 가까운 규정들이 많았습니다. 법령 곳곳에는 원칙적 서술형의 문장들이 줄을 이루며 법적 실효성이 부족한 선언문 수준이었죠. 의무 규정에 대한 책임 행동 등도 없는 그저 단지 보여주기식 법령이었을 뿐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 없어도 너무 없는
장애인 복지 예산의 빈곤 문제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예산은 굉장히 낮은 편이었는데 심신장애자 복지법은 이 낮은 예산 안에서 대통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이 장애인을 위해 제정한 명령도 부족한 탓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란 무척 어려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오늘날 장애인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반해 당시는 법령 이름만 봐도 알듯 장애자, 장애우 등의 표현이 사회적으로 더 통용되던 시대였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용어조차 없던 시대 안에서 더군다나 장애인이 갖고 있는 장애라는 것에 대한 원인이나 특성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다른 행동들을 보이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라 생각하기보단 눈에 보이는 모습, 즉 일명 비정상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장애인식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와 존엄성을 사회 통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죠. 그리고 장애인의 교육권을 의무화하여 그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원했어야 했지만 심신장애자 복지법은 이런 의무 조항도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강제성도 없고 예산도 없었으니 장애인 시설을 짓는 건 더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 장애인 시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운영되는 곳은 극히 드물었죠. 장애인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환경적 상황에 놓여 집에서 방치되는 상황이었죠. 통계청 자료를 참고하면 시설 통계가 이루어진 2002년 이전에 정확한 장애인 시설 수는 확인할 수 없으나 2002년도가 743개소라면 1980년대는 이보다 더 적은 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았을지언정 민간단체 또는 종교단체가 자선적 차원에서 비인가로 운영했을 테고 체계적이고 올바른 운영과는 거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령에 따른 제대로 된 제도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죠. 다양한 문제점으로 올바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에 한계를 보였던 심신장애자 복지법은 1989년 오늘날의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됩니다. 장애를 갖게 된 시기를 찾아보면 의외의 결과에 직면하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선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갖게 된 비율이 5.1%, 출산 시 장애가 생긴 경우는 1.4%였으며 장애 발생 원인의 88.1%는 후천적 장애인이었습니다. 후천적 원인 중 질병, 질환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경우가 56.2%로 가장 많았고 사고로 인한 경우는 32.1%를 차지했죠. 장애는 늙어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질환이나 질병을 통해 가질 수도 있고 안전사고나 자동차 사고 등을 통해 언제든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을까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에서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15가지의 장애 종류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죠. 또한 1988년부터 장애인을 의학적으로 구분해 급수를 정해놓은 장애 등급이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반영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접근성 높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애 정도로 구분되는 방법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상 또는 정상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표현을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현재 나의 모습을 가리키거나 나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반적 사람들. 정상의 반대말로 비정상, 비정상적이란 표현도 사용합니다. 이런 표현을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죠. 특수적으로 현재 나의 모습과 반대되거나 나와 관계가 없는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보며 나는 왜 비정상적으로 공부를 못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보다 운동을 잘하는 친구를 보며 나는 왜 비정상적으로 운동을 못할까 생각도 해봅니다. 나보다 사회통념적으로 출세한 친구를 보며 나는 왜 비정상적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비장애인의 약 90%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물론 의학적으로,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장애인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아주 작은 장애를 말입니다. 타인보다 발달하지 못한 나의 능력. 하지만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처럼 말입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차이가 차별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게 개인적 소견입니다. 편견적 생각으로 누군가를 보기 전에 나와 같은 존엄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옛말처럼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며 서로 존중해주는 진짜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가식적이지 않은 그런 쇼는 어떨까요?